아름다운 건축물들에서 풍겨나오는 신비한 정취 너머로 중국 왕조 역사의 마지막 흔적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 천하를 발밑에 두고자 했던 중국 황제들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위대한 자연. 중국 정원 예술의 진수를 만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과거와 현재가 극명하게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베이징의 최대 번화가인 왕푸징 거리인데요. 이 거리의 명물은 다름 아닌 꼬치구이입니다. 닭이나 양꼬치 말고도 전갈에서 바퀴벌레까지 기상천외한 꼬치들이 미식가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번잡한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기상천외한 먹을거리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중국의 유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 그 저력을 과시할 만한 위대한 유산들을 남겼습니다. 베이징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화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황제의 여름 별궁으로 이용됐던 이화원은 청나라 말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가 말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합니다. 천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룬다는 뜻의 이화원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비록 청왕조는 사라졌지만 이화원은 베이징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입니다. 좁은 수로변으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소주가라 불립니다. 중국 장수성의 운하도시 소주를 본떠 만든 거리인데요. 황제를 위해 문을 열었다는 거리의 가게들은 옛 모습, 옛 정취 그대로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비경에 한 번, 그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의 절묘한 조화에 또 한 번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이화원은 청나라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룩한 걸륭 황제 때 조성됐습니다. 당시 건축된 수군 첨성관은 은으로 만든 관우의 신상을 모셨던 곳이지만 1860년 영불 연합군에 의해 약탈당하고 현재는 그 위패만이 모셔져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파괴와 약탈의 순환을 겪어야 했던 이화원을 지금처럼 웅장하게 재건한 이는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건륭제가 조용한 이 이화원을 황궁급 정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곳 이화원에는 건륭제에서 서태후에 이르는 청나라의 역사가 살아있는 셈입니다. 이화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호수 곤명호에는 건륭제 때 건조된 돌로 만든 거대한 배 석방이 있습니다. 서태후는 목조였던 2층 누각마저 석조로 바꾸고 외양도 서양식으로 한층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곤명호의 경치를 감상하는데 움직이지도 않는 석방을 건조한 이유는 청왕조의 정치가
반석처럼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곤명호를 따라 활처럼 길게 뻗어있는 이 길은 길이 728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회랑, 장랑입니다. 장랑의 천장과 기둥의 모든 공간은 신화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무려 14,000여 폭에 이르는 그림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림 속을 거니는 착각마저 일게합니다. 이화원의 거대한 호수 곤명호는 사람이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판 흙으로 만든 산이 이화원의 상징, 불향각이 서 있는 만수산입니다. 불향각으로 향하는 문 입구 양옆에는 황실의 상징인 암수의 청동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데요. 이는 황실의 안녕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며 건융제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고자 건축한 대보은 연수사를 재건해 배운전이라 개칭합니다. 배운전은 황후인 서태후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황궁 못지않은 상징적인 조각품들로 장식됐습니다. 무려 50년 가까이 황제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을 누렸으니까요. 서태후는 청일 전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곳 배운전에서 자신의 탄신 축하연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배운전은 하늘과 신의 세계로 상징되는 불향각 바로 아래 위치했는데요. 이는 서태후 자신이 하늘의 권력을 부여받았음을 알리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라마 불교 사원의 모습을 한 불향각은 기단을 쌓아 만든 41m 높이의 팔각 3층 목탑으로 이화원 내에서도 가장 웅대하고 유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불향각에 들어서면 높이 5m의 천수 관음상이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것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불향각 동쪽 산비탈에 자리한 전륜장은 황제가 불경을 읽거나 연불 등의 불교 의식을 행하던 사찰이었습니다. 서태후는 베이징의 불볕 더위를 피해 곤명호에 버드나무 잎이 질 때까지 여름 내내 이화원에 머물렀습니다. 인수전은 서태후는 물론 그녀가 옹립한 광서제까지 정무를 보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장소였는데요. 본래 용은 황제를 상징하므로 전각 중앙에 놓여야 하지만 서태후가 수렴 청정하면서부터는 용이 아닌 봉황을 가운데 놓아 황제보다 우월한 서태후의 권력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권력의 종말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어진 정치를 베푸는 자는 장수한다는 이름처럼 옥좌 뒤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수라는 글자가 200여 개의 글자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화원은 기울어져가는 마지막 황실을 목도한 역사의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광활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이화원과 같은 별궁을 두고 휴양과 동시에 정무를 돌봤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중국 허베이성의 청도입니다. 베이징에서 북동부로 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청도는 중국 최대 별궁인 피서 산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걸륭제 이후 중국의 황제 대부분이 베이징의 더위를 피해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여를 이곳 피서 산장에서 지냈습니다. 웅장한 조형물들이 시원하게 펼쳐진 피서 산장은 자금성 못지않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요, 중국 황제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 만든 여름 궁전입니다. 1703년 강희제에 의해서 건설이 시작되는데요. 중국 남쪽의 비경을 한데 모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 최대 이 별궁은 청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했던 강희제가 공사를 시작한 이래 청나라의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며 무려 87년간의 건축을 거쳐 중국 최대 궁전으로 거듭났습니다. 만리장성과 같이 높고 긴 벽으로 둘러싸인 피서 산장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문원의 사자림은 중국 4대 명원이라 불리는 장수성 소주의 사자림을 모델로 건축됐습니다. 소주의 사자림이 태호석으로 인공 돌산을 쌓았다면 문원의 사자림은 다양한 크기의 돌을 쌓아 올려 자연의 비경을 연출했습니다. 진강 금산사의 풍광을 본떠 만든 금산도의 정상에는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상제각이 있습니다. 피서 산장에 있는 청도의 옛 이름은 본래 러허였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열하입니다. 즉 시냇물이 얼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지금 3월인데도요, 이곳 호수는 꽁꽁 얼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 열하 바로 이곳의 지명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경험한 뒤 열하일기를 집필했고 이는 실학의 근간이 됐습니다. 피서 산장은 그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강희제와 걸륭제는 몽골의 통치자나 사신들을 위해 몽골 전통 숙소까지 마련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서 산장에는 황실에서 관리하던 불교 사원도 있었는데요. 청일 전쟁 때 모두 소실되고 높이 70여 미터의 사리탑만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영우사는 황제가 황실의 안녕을 위해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예불을 드리던 황실의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피서산장의 대전인 단박경선전인데요. 황제들은 이곳에서 정물을 보며 북방의 외국 사신들을 아련하는 등의 공식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피서산장에 또 하나의 옥좌를 마련한 강희제는 만주족이라는 청나라의 본질을 잃지 않고 몽골족과 주변 소수민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는데요. 군주로서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한 강희제에 의해 건융제로 이어지는 강건성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청나라 최전성기에 완성된 중국 최대의 별궁인 청도 피서산장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자금성이 중앙 집권적인 위엄을 갖추기 위해 한껏 웅장하고 화려한 멋을 갖췄다면 피서산장은 소수민족을 달래어 끌어안으려 했던 중국 황실의 겸허한 의지를 보여주는 소박한 멋이 있습니다. 사지서옥은 황제가 대전으로 가기 전 휴식을 취하거나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던 곳인데요. 건융제에 이르러서는 외국의 사신이나 신하를 격의 없이 만나는 장소로도 이용됐습니다. 지금은 황실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이 북은 건융제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연상시키듯 피서산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장장 10km에 이르는 기나긴 성벽입니다. 성벽 너머로는 피서산장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8개의 티베트 사원인 외팔묘가 있는데요. 그중 세계 최대의 목조 관음상이 안치되어 있는 보령사를 찾아갑니다. 멀리 보령사의 상징인 높이 36m의 목조 건물 대승지각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755년 건융제 때 창건된 보령사는 겉에서 보면 한족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내부 구조는 티베트식으로 꾸며진 외팔묘 8개의 사원 중 가장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건융제는 티베트와 몽골인들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티베트 사원을 짓고 티베트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천왕전을 지나자 대웅보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기 위해 향을 피우지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향을 올린다고 합니다. 석가세존을 모신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위시해 좌우에는 미륵불과 가섭불을, 그 주위엔 18라한상과 8대 보살, 회화상을 모셨습니다. 피서산장을 지을 당시 중국에는요, 많은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이 피서산장 주위에 이렇게 많은 티베트 불교 사찰을 짓게 하고 피서산장 안에는 여러 소수민족의 건축 양식을 도입합니다.
이 피서산장은 황제의 별궁 외에 소수민족의 조화와 통일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몽골이 있고 동으로는 요동벌이 있으며 서로는 서역과 등을 맞대고 있던 청나라는 소수민족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들에게 티베트 불교는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 수단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목조 관음상은 티베트 불교의 우주관을 구현하고 있는 이곳 대승지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6층 목조 건물인 대승지각 안으로 들어서자 높이가 21m에 달하고 허리둘레만 15m가 된다는 천수천안 목조 관음상이 중생을 압도하듯 서 있습니다. 걸륭제는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핀다는 천수천안 관음상처럼 소수민족을 보듬고자 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계속해서 티베트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수미 복수지묘는 외팔묘 중 가장 늦게 세워진 사원으로 반선행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780년) 걸륭제의 칠순 연회를 위해 머나먼 티베트로부터 1년에 걸쳐 찾아온 판첸 라마를 위해 특별히 지은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티베트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죠. 티베트 불교의 본산인 타슈룬 포사를 모방한 이 사원은 화려한 장식의 전형적인 티베트 양식을 보여주면서도 소수민족을 통합하고자 했던 청왕조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미복수지묘의 본전인 대홍대는 3층 건물로 중심부의 법당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지금은 티베트 불교 전시관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판첸 라마가 불법을 강연했다는 묘고 장엄전은 황금색 지붕과 용 조각으로 장식돼 있어 황궁에 버금가는 위용을 자랑합니다. 지붕 8곳을 금으로 도금된 용으로 장식할 정도로 걸륭제는 판첸 라마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만큼 소수민족들 사이에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원의 가장 높은 부분에 서 있는 것은 팔각형의 누각식 8층탑인 유리탑입니다. 전체적으로 유리 부재를 사용해 섬세하게 쌓아올린 이 탑은 아랫부분에 돌로 쌓은 사각형의 대좌가 있고 그 위에 불상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시대 수미 복수지묘를 통해 우호관계를 다졌던 중국과 티베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져 한가롭기만 한 외팔묘는 대립보다 융화를 우선하며 강건성세를 열었던 청나라 황제들의 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송나라가 안고 있었던 정치적 문화가 자연 풍경 그리고 건축 예술과 어우러져 최고의 인공 정원으로 거듭난 이화원과 청도 피서산장은 영광이 극에 달했던 시절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라진 제국의 유산입니다.